미안. 하지마. 오늘이 진짜 근데 오늘은 캐주얼룩. 이게 근지야 이게 진짜 근지야. 시계 타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죠. 거의 고정 멘트인데. 쌤, 저 책이 어디네. 간사설해요. 저 다이어트 하실래요? 지금 빠지고 있는 중이긴 한데 더 빠른 속도로 빼지는 못하고 있어요. 응? 아, 근데 그냥 군대에서 그거를 기억하고 있니 너? 근데 귀신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존재였었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무섭진 않았습니다. 자, 뭐 이야기 하다가 중간중간에 뭐 할 수 있는 이야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느냐 하면 뭐 작은 따옴표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다가 제가 엑소학습법은 오늘 건드려 드리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33쪽에 있는 엑소학습 한번 건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난지 문제가 아니라 일주일이 다 끝났다라는 기분이 되게 하이하고 있었어요. 저녁 시간대까지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일 보강을 해야 돼요. 매우 기분이 좋지 않아요. 쌤, 저 내일 나와요. 잠깐만 나오면 쌤도 뭐 아니요, 무조건 보강을 해요. 보강 수업이 잡혀있죠. 왜냐하면 이제 뭐 방학 시기 아직 되지 않았던 친구들이 앞쪽에 못 들은 수업에 대한 친구도 다 오면 나중에. 다음 주에? 결석자도 없고 합본 가면 그렇죠. 그럼 제가 매일 결석해드릴게요. 좋아요. 내놈은 그냥 집에 그러면 보내버릴 거예요. 자, 저희 그동안 다른 얘기예요. 군대 귀신님. 화났네. 저는 오히려 화를 내면 되게 밝아 보이는 스타일입니다. 자, 보시면. 자, 33쪽 간단하게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죠.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권리 능력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권리 능력에 대해서 뭘 해주고 있죠? 바로 앞에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바대로 어떤 개념에 대해 정의를 내려주거나 반복이 되어서 나오거나 혹은 아니면 예시를 들어주거나 혹은 아니면 작은 따옴표로 표시되어 있으면 뭐라고 했죠? 강조를 받아야 하는 중심, 화제, 핵심어 뭐 이런 거라고 얘기했죠? 이 권리 능력에 대한 얘기가 이 지문의 핵심어구나 확인을 해두시고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저절로 권리 능력을 갖게 되고 생존하는 내내 부여한다. 이 권리 능력은 누구와 관계되어 있느냐 하면 사람, 개인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부분, 그리하여 사람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가 되며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권을 누리기도 하고 채무를 지기도 한다.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채권과 채무는. 채권에서 권은 권리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빌려준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이에요. 그 다음에 채무는 의무야. 무슨 의무야? 갚아야 돼. 그쵸. 빌린 돈을 갚아야 될 의무야. 오케이. 자, 사람들의 결합체인 단체도, 자, 사람이 권리 능력 쪽이라면 단체도 이러한 권리 능력을 가질 수가 있는데 어떻게 가지게 되느냐 하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으로 부여되는, 법으로 부여한대요. 법으로 부여를 하는데 뭘 부여를 하느냐 하면 그 법으로서 부여되는 권리 능력인 법인격을
자, 권리 능력이 개인에게 통용되는 말이라면 단체에는 그 권리 능력을 뭐라고 따로 불러? 법인력이라고 부른다 라는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법인격이나 권리 능력이나 똑같은 얘기인데 개인한테 해당하면 권리 능력, 단체에 해당하면 법인격이라고 한다라는 거 확인을 해 놓으시고요. 자, 이 단체 중에는 이라고 하면서 단체의 특성을 조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 일정한 목적이 있어.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런 조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특징 중에 하나가 독자적 실체로서 존재하며, 그러니까 구성원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그냥 회사라는 녀석, 단체라는 녀석이 독자적으로 갖다가 뭐 한다라고? 실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운영기구를 두고 있다라는 거. 운영기구를 두고 있다라는 것도 특징이고, 마지막 네 번째,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구성원, 가입, 탈퇴, 관계없이 존속된다. 존속된다라는 건 유지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존재가 유지된다라는 거죠. 요런 것들, 요렇게 단체에 대해 설명을 해보고 있어요. 이를 사단이라고 하며, 요러한 단체를 뭐라고 불러? 사단이라고 하는구나. 그 다음에 요런 녀석들이 갖춘 요 성질을 뭐라고 불러? 사단성이라고 부르는구나. 사단성. 사단의 구성원은 사원이래요. 사단은 법인으로 등기되어야 법인격이 생기는데, 이 단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법으로 부여받는 거야. 뭘? 법인격을. 그러한 녀석들, 법인격을 가진 사단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단 법인이라고 부른다 라는 얘기죠. 법인격까지 갖춘 사단을 사단법인.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데 왜 이게 정답률이 50%밖에 되지 않았느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정답률 50%라는 놈들은 찍어서 맞춘 놈들까지 50%라는 얘기니까 풀어서 맞춘 놈들은 사실은 30%가량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야. 10명 중에 7명이 틀렸다라는 얘기야.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왜 그랬냐. 자, 그 선지를 보시면 사단성을 갖춘 단체는 굳이 이렇게 길게 느려서 썼어요. 자, 사단성을 갖춘 단체 두 글자로 줄일 수 있어요. 뭐야? 사단. 그렇죠? 사단은 그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기구를 둔다. 사단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사단성인데 사단성 안에 뭐 들어있어? 3번. 운영기구를 둔다라는 게 있죠. 그렇다면 얘는 맞는 설명, 틀린 설명. 맞는 설명.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사단법인의 법인격은, 자, 사단법인의 법인격은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한다. 구성원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한다. 왜 이게 바로 이어지냐 하면 한번 이렇게 쭉 갈게요. 사단법인이라는 것은 사단 중에서 법으로 법인격을 부여받은 애야. 그렇다면 얘도 사단이지. 그쵸? 근데 사단은 어떠한 특징을 지녀? 사단성을 지녀. 이 사단성 안에 뭐가 들어있어? 요게 들어있죠. 그렇다면 얘도 이거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거를 연결해 짓지 못해서 틀린 경우가 많았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고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걸 누가 틀려요 라고 하지만 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게 이거에 대한 얘기였는지 아니면 얘는 요것만 해당하는 건지 갑자기 또 사단법인이라고 나오니까 사단법인은 딴 거였나? 라고 하게 되는 순간 망이에요. 그래서 얘기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관계가. 단체가 있는데 요러한 성격을 가져서만 사단이라고 불러. 요러한 성격은 사단성이라고 불러. 요러한 성격을 가진 사단 중에 법으로 어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격을 받아. 그걸 사단법인이라고 불러. 가 정리가 돼 있어야 사단. 법인이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고 사단도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고 사단법인은 사단이 그냥 법으로 부여받은 법인격을 갖고 있을 뿐이야. 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 관계가 정리되면 그놈이 그놈이라는 연결 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시면
넘어가시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집에야 이. 넘어가시면 이제 질문과 답의 형태 스스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답하는 형태를 뭐라고 하죠? 자문자다. 자문자답. 네.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답하는 건 자문자답이에요. 이러한 형태로 갖다가 되어 있는 지문들도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거기 옆에 되게 잘 정리를 해놨어요. 뭐라고 정리해놨냐면 지문 속에서 나온 질문은 핵심 화제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던진 이유는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함이다 라고 핵심 화제를 툭 던져놓은 거고, 핵심 화제를 툭 던져놓고 끝나요? 아니면 그 화제에 대한 얘기를 쭉 이어나갈까요? 당연히 화제에 대한 얘기를 쭉 이어나가는데 이 화제를 질문으로 던지고 그것에 대한 답을 주제로 삼음으로써 방향성을 정하게 되는 거죠. 갈게요. 밑에 지문을 바로 봅시다. 사람들 중에는 유독 길눈이 밝아 길을 잘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 번 갔던 길도 잘 못 찾는 사람도 있다. 저예요. 맞아요. 굉장히 잘 못 찾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사람들의 공간 지각 능력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 공간 지각 능력 차이라는 것이 뭐예요? 질문으로 던진 핵심 화제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것은 대뇌의 측두엽 안쪽에 있는 해마와 이를 감싸고 있는 내후각 피질의 신경세포들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뒤에 문장이나 문단을 읽어보지 않아도 어떠한 내용이 이어질까요? 요게 답인데, 그쵸? 그쵸. 뭐, 대뇌의 측두엽 안쪽에 있는 해마가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게 문제가 있으면 그걸 못 찾는다. 그 다음에 내후각 피질의 신경세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 이걸 못한다. 라는 얘기예요. 되게 과학적으로 설명해 놓은 건데, 이걸 사회인지적 능력으로 갖다가 설명을 하면 길을 잘 못 찾는 애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큰 걸 잘 못 봐요. 제가 그런데 친구들이 이제 뭐 강남 어디에 있는 뭐 파이낸셜 센터 어디 뭐 그런 쪽에 있는 걸로 찾아와 라고 하면 역에서 내려서 어느 쪽으로 돌아서 나오면 혹은 뭘 끼고 돌면 이라고 했을 때 그걸 잘 몰라요. 끼고 돌으라는 게 이렇게 돌으라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돌으라는 거야 부터 해서 거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길을 보통 이제 가다 보면 길을 못 찾는 애들의 특징은 길도 못 찾는 주제에 자꾸 좁은 골목길로 가요. 큰 길에서 찾아서 들어가는 게 편한데 굳이 이쪽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혼자 망상에 빠져서 막 골목으로 가요. 그러다 보면 친구가 야 너 어딘데 안 와? 라고 그러면 여기가 어디냐 하면 경인 슈퍼가 어디 있는지 걔가 어떻게 알아? 차라리 뭐 이제 바깥에 있는 동구과제 빌딩이라든지 이렇게 얘기하면 알 텐데 진짜 경험담이다. 슈퍼 뭐 이러고 있으면 어딘데? 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길을 되게 못 찾아요. 네. 경험담이죠.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저랑 약속을 잡을 땐 어떠한 상호명이나 그런 걸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어떤 거리로 나와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사거리라든지 아니면 뭐 무슨 로타리라든지 이쪽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데리러 와요? 그럼 거기에서부터 전화가 와서 지령이 떨어져요. 미션을 시작하지 라고 하면서 이제 지령이 떨어져요. 거기에서 4번 출근을 등을 쥐고 4번 출근을 등 졌어. 앞으로 가. 그러고 가요. 제 친구가 인간 내비게이션을 해서 그렇게 해줍니다. 찾아가더라고 그거는. 네, 그렇습니다. 그거 못 찾아가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소개는 그만하시고. 자, 보시면 자 이제 액수학습 쪽으로 올게요. 희소성이 높은 최고급 커피의 생두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 이게 뭐야? 자, 그것은 바로 경매이다라고 질문을 해놓고 바로 답을 던졌어. 그렇다면 이 글의 중심 화제는 뭐야? 커피 생두 가격 결정이 무엇으로 되느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답이 경매로 나옴으로써 경매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되겠죠. 오케이, 주제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겠지. 경매를 통한 가격 결정 방식은 수요자들이 해당 재화의 가치를 서로 다르게 평가하고 있거나, 이게 조건이야. 다르게 평가하고 있거나 해당 재화의 가치를 정확하게 가늠할 수 없을 때, 이러한 상황일 때 뭘 사용한다?
경매 방식. 그렇죠. 경매 방식을 사용한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참고로 커피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생두 가격에 대해서 막 어떤 거는 되게 뭐 똑같은 아메리카노인데 되게 비싸고 어떤 건 되게 싸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해가 좀 안 돼요. 어차피 다 그냥 콩태우물이잖아요. 생두가 두자가 콩두자예요. 그쵸? 콩태우물이에요. 그게 왜 그렇게 비싸게 받아들여지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는 이해가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향은 좋아해요. 근데 그걸 굳이 마셔야 되나? 그 쓴 물이잖아. 태운 물이잖아. 콩태운 물. 안 먹어요. 그리고 한번 이게 제가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이다 보니까 한 번쯤은 걸리는 병이 있어요. 서울 사람 병이 한 번 걸리는데 서울 사람 병이 이제 대학교 거기 이제 저는 좀 세게 왔어요. 서울 사람 병에다가 전역을 하고 나서 선배병까지 같이 와서 서울 사람 병에 네, 이제 선배병까지 와서 네, 한 해 동안을 되게 이상한 캐릭터로 말아먹은 적이 한 번 있는데 뭐 이 자식들아 한 번 말아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 선배가 아니라 선배병이 그 선배가 아니라 뭔가 이제 있어 보이는 선배로서 뭔가 이렇게 약간 아니 시계뿐만이 아니라 시계가 문제가 아니고 뭔가 분위기 있어 보이는 뭔가 아는 거 많아 보이는 뭔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주고자 하는 그러한 거 있어요. 뭔가 선배라면 다 뭔가 좀 그런 느낌. 그 병이 한번 복합적으로 한번 걸린 적이 있었는데 그걸 깨게 된 가장 근본적인 그 병을 한 번에 낫게 해준 게 뭐였냐면 에스프레소였어요. 너무 써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서울 도시 남자의 인생의 쓴맛을 아는 선배 느낌으로 갖다가 에스프레소를 시켜서 했는데 일단 처음에 가장 먼저 놀란 게 에스프레소가 요만한 거에 나오더라고. 한번 놀랐어. 근데 자연스러운 척 했지. 늘 먹던 거인 척. 향은 좋더라고. 어떤 새끼가 이걸 만들어 사람 먹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야? 사약인 줄. 그러고 나서 깼어요. 나는 그냥 나대로 살아야겠다. 네, 나는 그냥 나 같은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뭔 서울 사람의 선배병이야 그러면서 이제 확 깨버렸는데 그 정도로 에스프레소는 저에게 강렬한 충격을 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네, 커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커피 나무들 같은 경우에는 왜 경매를 사용할 수밖에 없느냐? 커피 환경은 환경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뭐 일조량, 온도, 토질 이런 거에 따라서 생두의 맛과 품질이 천차만별이다. 같은 땅에서 키웠어도 작년의 일조량, 작년의 온도, 토질 이런 거에서 나왔던 애랑 올해 똑같은 땅에서 길렀다 하더라도 품질이 달라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같은 지역이라도 매년 품질이 달라지는 거다. 이처럼 생두의 품질이 매년 다양한 이유로 달라지는 상황에서 커피 생두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수월한 방법이 뭐이기 때문에? 경매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선택한다라고 경매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졌죠. 네,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돼요. 자, 넘어오시면 이제 36쪽에 논지, 관점, 견해 쪽으로 갔다가 가게 됩니다. 사실 이 논지, 관점, 견해라는 어휘의 개념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아마 이 저자 선생님께서 이렇게 배분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약간 중복이에요. 뭐랑 중복이냐 하면 개념 2에 있던 화제, 논제, 논점 부분의 설명과 약간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방식으로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예. 술 먹었다고? 아니요. 왜요? 자, 저기 설명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논지라는 것은 한자어로 봤을 때 글쓴이가 글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주제나 취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 논지는 앞에 얘기했던 뭐랑 동일해요? 주제, 그렇죠. 주제에 대한 얘기 혹은 아니면 취지에 대한 얘기. 무슨 의도로
무슨 의도로 이러한 글을 썼는가, 무슨 목적으로 이러한 글을 썼는가를 파악하는 게 논지 파악이에요. 근데 이 논지 파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면 좋은 게 논지 전개 방식이에요. 논지 전개 방식이라는 건 이 논리적인 그 주제나 취지를 보여주기 위한 전개 방식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건데, 자주 사용되는 애들만 먼저 몇 개만 말씀을 드릴게요. 정의 방식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 이것은 이거다라고 사전적으로 정의를 해주고 나서 이제 진행을 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방식이 있을까요? 뭘 들어주는 방식이 있을까요? 예. 그렇죠. 예시를 들어주는 방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점을 기본으로 그것도 일단 얘기를 할 건데, 먼저 지금 나가는 설명은 비슷한 점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하거나 차이점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는, 장단점. 그렇죠. 비교, 대조. 오케이. 맞아요. 뭐 장단점에 대한 얘기도 맞겠죠. 비교, 대조 방식 있고요. 또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방금 전에 네가 했던 거야. 분류. 그렇죠.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얘는 이 기준에 초과하고 얘는 이 기준에 미달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갖다 나눠 넣는 분류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영역 혹은 아니면 각각의 부분을 따로따로 떼어서 하나씩 친절하게 설명하는 설명, 정의, 예시. 하나씩.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 시계를 분해를 해서 이 안에는 시침이 있고 분침이 있고 초침이 있고 시계판이 있고, 설명. 분해를 해서 해석을 하고 있죠. 분석. 그렇지, 분석이야. 이러한 방식들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논지 전개 방식입니다. 이 정도는 파악을 해 놓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예시 나와 있는 거 보도록 합시다. 첫 문단과 마지막 문단 보면, 첫 문단, 우리는 한 분의 조상으로부터 퍼져나온 단일 민족일까? 라고 처음부터 뭘 던지고 있죠? 서리법. 그쵸. 우리 문학이었다면 서리법이긴 한데, 앞쪽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질문을 먼저 던졌어요. 그렇다면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질문은 뭐가 돼요? 중심? 화제. 그렇죠. 중심 화제가 돼요. 그 다음에 답부분은 주제. 오케이, 봅시다. 고대부터 고려초에 이르기까지 대규모로 인구가 유입된 사례는 수없이 많다. 이에 대규모로 인구가 유입된 사례가 많다는 얘기는 한민족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게 이 글의 주제.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또 거란, 몽골, 일본, 만주족 등의 대대적인 외침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여기에서 외침은 딱 이 외침이 아니야. 외부의 침략을 외침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나마 제가 목이 쉰 걸 다행으로 여기세요. 제가 방금 전에 제대로 된 외침을 했으면 누구 귀 하나 나갔어. 자,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아시다시피 특히나 이제 삼국시대 이후에, 통일신라 이후에부터 해서 한민족이라고 해놓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더 외침이 되게 많았어요. 그나마 삼국시대는 지들끼리 치고받았지. 고구려하고 백제하고 신라하고 지들끼리 치고받았지. 근데 통일신라가, 아무튼 신라가 통일한 게 저는 마음에는 들지 않아요. 치사한 놈의 새끼들. 나당연합군 당나라 애들 끌어들여가지고 고구려 치고 백제 치고 해가지고 먹었잖아요. 게다가 고구려의 일부까지 당나라에 주워가면서. 기억 안 나요. 기억이 나면 네가 나이가 1000살이 넘었어야 돼요. 자, 어쨌든 그건 역사로 배웠어야지. 자,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통일신라 시대 때도 그렇게 뭐 당나라 애들도 쳐들어오고 수나라 애들 쳐들어오고 엄청 쳐들어왔어요. 자꾸 쳐들어오죠. 그러다가 이제 고려가 됐죠. 고려가 됐는데 고려 때도 그쵸. 거란 애들 쳐들어와요. 여진 애들 쳐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제 원나라가 몽골이죠. 징징징기스칸 하면서 막 겁나 쳐들어왔어요. 막 이렇게 쳐들어와가지고 원나라 간섭기 때도 있었어. 그래가지고 와씨 몽골 애들 겨우겨우 몰아냈어. 그랬더니 밑에 있는 왜구들이 고노야로 그러면서 또 쳐들어왔단 말이야. 와이씨 맨날 쳐들어와요.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고려가 500년 동안 그나마 또 유지가 되다가 미국! 갔어요.
그러고 나서 고려 다음에는 이제 조선이 이성계가 이제 통수를 쳐가지고 이제 어쨌든 쿠데타를 해가지고 네, 위안 회군으로 갔다가 조선을 건국했어. 그러고 나서 미국이랑 프랑스. 네 이렇게 되는데 영국, 이번에는 영국. 그렇죠 맞아요. 러시아. 러시아 남아동체. 얘들아 맞아요 맞는데 알았어. 프랑스 뭐야? 자 그래가지고 네 조선이 건국됐는데 조선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네 가장 큰 전쟁으로는 뭐가 있었죠? 역사에 임진왜란. 또 이것들이 또 고노야로 그러고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또 병자호란 그렇죠? 청나라죠. 만주족 애들이에요. 걔들이 와가지고 짱용아 그러면서 네 또 쳐들어왔어요. 그런 것도 이겨내고 그러고 있었는데 쇄국 정책으로 에이 몰라 그러고 막고 있었는데 누가 뱅뱅뱅 하면서 들어왔어? 네 미국 애들이 심리학교 뱅뱅뱅 하면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렇죠. 프랑스 애들이 봉주로 하면서 빵빵 쏘면서 왔단 말이야. 러시아는 맨날 쳐들어와. 러시아. 러시아는 몰라. 러시아는 쳐들어오진 않았어. 근데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부분은 있었지. 언제였냐 하면 이제 일제강점기 직전에 남아동체. 남아정책. 그렇죠. 일본 애들은 청나라를 막아주겠다는 빌미로 우리나라를 발판으로 삼겠다고 계속 뭘 하고 있었고 청나라 애들은 야, 응? 아 뭐 어쨌든 그쪽과 연결돼서 그만해라. 연결돼서 결국은 이제 뭐 일본 애들은 근본도 없는 애들 아니냐. 그래도 중국과 조선은 원래 교류가 있던 나라니까라고 하면서 이쪽이랑 그 다음에 러시아 애들 쪽으로는 이 일본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군대가 있을 거다 판단해서 막 러시아 이 세 나라가 우리나라를 찢어먹고 있었어요. 근데 역사에도 되겠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 일제라고 하는 제국주의의 일본이 그때 당시에 제일 사실은 러시아는 원래 서양 문물이니까 그렇다 치고 러시아 제외해놓고 제일 이 동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서양 것들을 다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급격하게 발전을 해서 얘들이 그때는 고노야로 하고 쳐들어왔지만 뱅뱅뱅 얘들도 뱅데스요라고 하면서 이제 쳐들어온 게 뭐야? 그게 아니요 일제강점기 전에 운요 사건으로 갔다가 얘들이 쳐들어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강화도 조약 체결하고 나서 네. 야금야금 먹기 시작하다가 이제 1910년에 완전히 한일 합방을 시작해서 그때부터 일제강점기가 36년이나 시작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외침의 역사가 많고 다양한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사실은 행패를 부린 일이 많은데 과연 우리가 진짜 한민족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게 우리나라와 동일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데 전혀 반대의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도 있어요. 일본, 몽골, 러시아. 자연 환경이 똑같다라고 했어요. 이탈리아? 그렇죠. 반도? 네, 우리나라도 한 반도죠. 이탈리아도 시칠리아 반도예요. 장갑. 장화. 자, 장화 모양인데 어쨌든 장화. 이 반도는 분명히 우리나라 같은 반도는 일본 애들이 그러니까 섬나라 애들이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침략을 하고 대륙 애들은 반대로 섬나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진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발판으로 삼아서 외침을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됐죠. 로마는 반대예요. 이쪽으로 쳐들어나가고 이쪽으로 쳐들어나가고 다 뚜까 잡았던 나라가 네 대로마 제국이에요. 다 때려잡았던 나라.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역사는 반대인데 성향은 되게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애들이랑 우리나라 애들이랑. 왜요? 이탈리아는 대부분이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자 그런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저게 되게 심하죠. 다혈질인 게 되게 심합니다. 저 아닌데. 저도 아니에요. 한국 사람 빨리. 조선족인 줄? 자 어쨌든 자 그런데 그 어떤 점이 비슷하냐면 스포츠 경기를 볼 때가 거의 우리나라나 걔네랑 유사해요. 걔네들은 더 심각하죠. 걔네들은 이제 이탈리아 세리에 같은 거 한번 경기해서 뭐 밀란 더비 같은 거 한번 하잖아요. 경찰이 다 출동합니다. 군까지 출동을 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이 훌리건 애들이 흥분해가지고 네 경기장 난입하기 시작하면 네 마피아하고도 엮여있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뱅뱅뱅 쏴요. 네 스포츠 경기 때문에 뱅뱅뱅을 한다고. 그 정도로 애들이 되게 다혈질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생각해보면 다혈질인 부분이 있죠. 길 가다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인데
어깨빵만에 뭐야 이씨가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네, 총기합법화가 안 된 나라는 안 돼 있는 이유는 인구수를 많이 줄여질까봐 그랬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총기합법화가 우리나라에 이루어졌다면 다닐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어깨빵으로 뭐야 이씨가 아니라 이쌍 하고 뱅뱅뱅 하고 생겼을걸? 다 쳐들어가야죠. 가능해? 고슴수. 자, 이거 한발 요렇게 이제 역사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 이 글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네, 이런 많은 외침을 통해서 한민족을 지켜내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마지막 문단 보시면 이제 우리는 좀 다른 식으로 생각해야 된다.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차별해서 안 된다는 논리는 유감스럽게도 다른 민족이라면 차별해도 괜찮다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네, 이게 말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 야, 우리가 남이가 라고 이렇게 막 해놓으면 남은 우리가 아니니까 배척해도 된다라는 생각과 다를 바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조국, 하나의 언어 강하게 내세운 나치 독일은 굉장히 부정적인 예시를 들어주고 있죠. 나치 독일은 600여만 명의 유대인 학살과 주변 국가에 대한 침략으로 나아갔다.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얘들이 말하는 하나의 조국, 하나의 언어, 하나의 민족 이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배타적인 무엇을 그렇죠. 유태인들에 대한 학살을 보여줄 만큼 네, 잔혹했던 역사가 있지 않느냐. 물론 이런 가능성들이 늘 현재화되는 건 아니지만 단일 민족 의식 속에는 분명 요구, 억압, 차별, 불관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억압, 차별, 불관용이라는 것이 단일 민족 의식의 긍정, 부정? 그렇죠.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인 요소예요. 따라오셔야 대답을 하겠죠. 부정적인 요소라는 것을 마지막에 언급한다라는 것은 하고자 하는 말이 긍정적인 얘기야? 부정적인 얘기야? 부정적인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신경 써두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보시면 이제 요번에는 관점에 대한 얘기인데 관점은 뭐라고 확인하시면 되냐 하면 네, 관점은 입장과 연결이 돼요. 어떤 입장에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입장에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사건이나 같은 사건을 보고도 피해자, 가해자. 그렇죠.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지문을 보도록 합시다. 랑케는 역사적 사실을 신의 손가락에 의해 만들어진 자연계의 사물과 동일시했다. 신의 손가락을 언급했다라는 얘기는 이 역사라는 것이 무엇에 의해서 진행됐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신의 의지 혹은 아니면 신이 유도한 방향성. 그러니까 역사는 신성성을 가졌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역사를 기록하거나 사용을 할 때는 인간이 함부로 대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겠죠. 자, 갑시다. 그래서 그는 각 시대나 과거의 개체적 사실들은 그 자체로 완결된 고유의 가치를 지녔으며 이는 시간의 흐름을 초월해서 존재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역사가가 그것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 된다 안 된다? 라고 본 거죠. 그래서 신선한 역사를 오염시키는 것이라 여기고 과거의 역사와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이 역사가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그 부분이 랑케가 주장한 내용이에요.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것이 역사가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거죠. 이를 위해 역사가는 사료에 대한 철저한 고증. 여기서 말하는 사료가 뭐 이제 여러분들 애완견이나 애완묘한테 주는 그 사료가 아니에요. 역사적 자료를 사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증과 확인을 통해 역사 인식을 하고 목적을 앞세워서 이 부분 역사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주장이자 입장이야? 랑케의 주장이자 입장이야. 랑케는 뭐 해서는 안 된다? 역사를 왜곡하거나 아니면 있는 그대로 기록하지 않고 막 이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견해인데 관점과 견해는 사실 거의 비슷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견해라는 거는 여기에 한자로 나와 있는 걸 보면 볼견자에 풀해니까 이제 사물, 현상 뭐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이나 생각이에요. 비슷하죠? 의견이나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저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뭐 배경 지식이 됐든 아니면 기존에 갖고 있던 입장이 됐든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가부분을 보시면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에 있으며 인간은 행복에 이르기 위해 덕에 따라야 된다고 했다. 자, 여기 부분을 읽을 때 여기 옆에 도식화된 팁이 있는데 요 지문을 이런 식으로 도식화할 수 있으면 사실 끝난 수준입니다. 요 정도를 해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자, 맨 처음에 뭘 얘기했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뭐다라고 얘기를 해? 행복. 근데 그 행복은 어떻게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해? 덕을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해. 근데 그 덕은 무엇이냐? 인간 고유의 기능을 탁월하게 발현하는 것이다. 계속 이렇게 이어지죠? 근데 인간 고유의 기능이라는 건 또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동물이나 식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성의 활동이라는 것이 인간 고유의 기능이구나. 그래서 인간의 행복은 어디서부터 다시 역으로 올라가? 행복. 역으로 올라가는 거. 행복을 이루려면. 그렇죠. 이성적 활동의 탁월함. 이 이성적 활동이라는 게 뭐니까? 인간의 고유의 기능이니까. 근데 그 고유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뭐니까? 덕이니까. 근데 그 덕을 통해서 뭘 이룰 수 있으니까? 행복을 이룰 수 있으니까로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도식화를 해놓을 수 있으면, 개념 간에 도식화를 해놓을 수 있으면 지문 분석은 끝난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38쪽을 보시면 지문이 지금까지 봤던 것보다 좀 길죠. 그쵸?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모의고사 지문보다 한참 짧은 겁니다. 한참 짧은 거예요. 제가 숙제로 나눠드린 거 집에 가서 보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네, 그게 하나예요. 되게 길죠? 맞다, 얘 못 따라갔어. 이따가 주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시기네. 정색해요. 자, 지문을 진행하면서 가도록 하죠. 시계는 시간의 경과를 보여줘. 시간의 경과를 시계바늘의 이동거리로 보여준다. 이는 시간의 경과를 뭘로 표현한 거냐면 공간화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시계를 통해서 자신이 시간을 얼마나 썼는지 혹은 아니면 낭비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쵸? 시계를 보면 뭐 숫자로 되어 있으니까 알 수가 있어요. 이것들은 시계를 보면이라고 했더니 다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타인과 공유하는 시계의 시간은 생활의 편의를 위해 구상된 요 시간의 경과를 보여주는 시계의 시간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객관적이고 그렇죠. 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정리가 되죠. 하지만 자, 역적으로 연결됐어. 요 앞에 내용이 중요, 뒤에 내용이 중요. 그렇죠? 뒤에 내용이 중요. 자, 하지만 시계로 측정된 물리적인 시간은 요 물리적인 시간은 어떤 문제점을 가지느냐 하면 경험의 질적 차이를 구분해주지 못한다. 경험의 질적 차이 구분을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혹시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까봐 친절하게 가령이라고 하면서 예시를 들어줘요. 예시를 들어주는데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예시보다 제가 설명드리는 게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똑같은 이제 10시간이에요. 자, 10시간을 PC방에 가가지고 정액권을 끊고 10시간 동안 PC방에 편안하게 앉아서 소환 사이 협곡에 가. 해서 이렇게 갑니다. 승급전을 하든 뭘 하든 할 때 이기면 기분이 좋아서 시간이 빨리 가요. 지면 빡쳐서 시간이 빨리 가요. 어찌되었든 이 PC방에 안에 있는 10시간이라는 건 생각보다 빨리 가요. 왜? 내가 그 시간에 몰입을 하고 있으니까. 그쵸? 근데 똑같은 10시간인데 우리 자, 아침 9시 왜? 아침 9시부터 지금 밤 9시까지 밥 먹는 시간 2시간 제하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똑같이 10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빨리 가던가요? 물리적으로는 똑같이 10시간입니다만은 PC방에서의 10시간과 여기에서의 10시간 혹은 아니면 PC방 말고 뭐
여성분들로 갔다 하면 쇼핑 10시간 한 거야. 그렇죠. 뭐 이제 드러그스토어나 아니면 백화점이나 이런데 못하죠? 힘들어서 다리 아파요. 뭐 인터넷 쇼핑으로 쳐도 돼. 어찌되었든. 아니 이거 밑으로 못 내리겠어. 저는 쇼핑을 한번 하면 성향 자체가 좀 밴디. 여자애들도 저랑 쇼핑하면 되게 싫어해. 저는 한 쇼핑 한 번 하면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돌아다니고 아 싫어. 나 1시간도 못 하는데. 전 층을 다 돌아다녀요. 저도요. 네, 그러한 경향이기 때문에 좀 이제 그 남자놈들은 저랑 그 쇼핑을 할 수 있는 애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저랑 성향이 거의 비슷한 내가 여기 언제 올 줄 알고.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 한 놈이 있어요. 걔 제외해놓고선 저랑 남자들은 절대 쇼핑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넌 남자 맞아. 자, 그런데 이제 일반화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살 구매 목록을 이미 확인을 해놓고 그 다음에 무엇이 어울릴까 컬러도 생각해놓고 디자인이나 이런 거 생각해놓고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돌아다니기 시작해서 그러한 디자인에 맞는 것들이 있는지부터 봐.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목록화가 되겠지. 이 브랜드에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없었어? 그 다음에 들어가서 색감을 봐. 색감을 봤는데 똑같은 브라운으로 나오더라도 좀 더 블래시한 게 있어요. 좀 더 붉은 기운이 있는 게 있고 좀 더 이제 어두운 기운이 있는 게 있고 막 이런 게 있어. 그런 것들을 봐. 안 되겠어. 막 이렇게 잘 또 입어요. 그중 채택된 옷들이 이거예요? 아 왜 너무 많죠? 봄이 부서졌어요. 진짜 진짜. 어쨌든 이렇게 가게 되고 막 이렇게 갑니다. 잘 입어서.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뭐 그 다음에 보는 건 이제 가격이 되겠죠. 가격.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보는 게 기존의 내 옷장 안에 있는 애들과의 조합이 되겠죠. 얘가 되게 멋져. 그래서 충동적으로 긁는 사람이 아닙니다. 얘가 집에 데리고 갔을 때 어울릴 만한 것이 있는가? 없으면 탈락. 이런 식으로 갖다가 하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갖다가 계속 돌다 보면 남자애들은 그런 소리를 해요. 꺼져. 자, 보통 남자애들 제가 아는 보통 남자애들의 쇼핑 스타일은 이런 겁니다. 쭉 돌아다니면서 보다가 이대로 주세요 입니다. 보통. 아니면 누가 입었던 걸로 주세요 이런 거. 조인성 입었던 걸로 주세요. 네. 근데 되게 그게 잘못된 선택이라는 걸 나중에 좀 깨닫게 됩니다. 나는 조인성이 아니에요. 조인성은 사실 청바지에 흰 티만 입혀놔도 멋져요. 근데 굳이 그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그 사람은 아무거나 입혀놔도 멋져. 근데 그 사람이 광고한 그 옷을 입으면 내가 조인성이 될 거란 착각에 딱 사는 순간 거울 앞에 있는 조세호를 보게 됩니다. 나와 임마. 자,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서 이제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이 느껴지게 되는데 어찌되었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따지고 돌아다니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 혹은 아니면 내가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시간도 짧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내가 되게 하기 싫은 거 예를 들면 화생방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뭐 근무를 쓰고 있다든지 이런 거를 10시간 하려고 그러면 일단 총알이 있는지 확인부터 해야겠죠. 뒤질까?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죽여? 자,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시간 경험과 인식은 개인의 문제이다 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 시간은 객관적이다 물리적이다 라는 게 아니라 시간은 이 예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시간은 주관적이구나 라는 예시를 들어준 겁니다. 자, 그래서 공공장소에 걸린 시계는 마치 시간이 모든 이에게 동일하고 균일한 것 같은 인상을 준다라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누구의 이론을 갖고 나오느냐 하면 이제 앙리 베르그송의 이야기를 갖고 나와요. 네, 뭔가 꼴을 잘 넣을 것 같이 생긴 이름인데 뭔가 레전드에 있을 것 같은 이름인데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 물리적인 시간은 진짜 시간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요 부분 요거까지만 하면 사실 뒤에 있는 거는 안 읽어도 될 정도로 끝나게 되는데 이 앙리 베르그송에서는 시간을 둘로 구분했어요. 물리적 시간과 의식적 시간으로 갖다가 구분을 했구나
라고 하면서 각각의 특징들에 대해서 뒤에 이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분류를 하고 있고 확인하면 됩니다. 이 질문대로 아니다. 자리에 아닌데.